네, 안녕하세요. 엘더입니다. 아마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이 아닌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이 되면 계약이 끝나고 저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말인즉 저도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라는 이야기죠. Anyway, 오늘은 한국에 곧 돌아가는 걸 기념할 겸 그동안 많이 들었던 질문인 어떻게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태국에서 어떻게 일하게 됐나요? 먼저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태국의 현재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현재 태국에는 약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전공 또는 교양으로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고 2018년도 대입시험부터 한국어를 제2외국어 시험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태국엔 성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는 있었지만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재가 마땅히 없었는데 이번에 공식 교과서가 발간되는 등 이처럼 한국어 교육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태국입니다. 이처럼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곳이어서 제가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었던 건 아니고 대략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좋아서예요.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1년 전에 사촌들이랑 태국에서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태국이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로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유적지도 정말 많고 특히 물가가 한국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밥이랑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국에서 살면 밥이랑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된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타이밍이에요. 제가 18년도 2월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졸업하기 전부터 일을 구하고 싶었는데 대다수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없으면 지원 못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암울했던 거는 졸업은 2월인데 교원 자격증은 4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중에 예비 자격증 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는 태국 현지 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 사업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한다기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게 된 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 경험이에요. 어학당이나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경우에 대다수의 학습자들의 연령은 20살 이상이에요. 즉 성인 학습자를 가르친다라는 건데 솔직하게 한국에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경험인 거에 반해 중고교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험은 국내에서 하기 힘든 경험이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국에 가면 중고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지원하게 된 게 마지막 이유입니다.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 어떤가요? 일단 말하기 전에 태국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마다 커리큘럼이나 성격 등이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태국의 모든 학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태국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 어땠냐면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학교 행사가 정말 많았어요. 사실 한국에는 대입시험을 위주로 학교 커리큘럼이 정해지다 보니까 체육대회나 학교 축제 같은 거 말고는 거의 이벤트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스쿨라이프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태국에선 행사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수업을 빠지면서 행사 준비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걸 보면서 행사를 정말 중요시 여기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anyway, 저에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광복절 행사예요.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는 광복절이어도 태극기를 다는 정도가 끝이잖아요. 광복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 학교가 있긴 하겠지만 거의 드물잖아요. 근데 태국에선 광복절을 기념하여 한국어 전공반 학생들과 몇 주간 준비해서 공연도 하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며 행사를 했는데 진짜 너무 고마웠고 진짜 감동받게 해줘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제 두 번째, 고민을 하게 해줬어요. 아무래도 수업을 하다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뭐 이건 학생들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인데, 그렇다 보니 제가 수업을 한국어 지식 위주로 하게 되면 단순한 흥미 또는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엔 뭐 잠을 자거나 집중을 잘 안 해요. 반대로 너무 재미 위주로 한국어를 가르칠 경우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이 아쉬워하기도 하고요. 자, 다시 말해서 한 반에 15명의 학생이 있으면 한국어를 배우는 15가지의 다른 목표가 있다 보니까 수업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각기 다른 15개의 목표를 잘 조율하는 게 중요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각기 다른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까와 같은 교수법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 어학당에 계신 선생님들에게도 많이 물어봤는데, 그건 모든 선생님들에게 숙명과도 같은 고민이라면서 간단한 조언과 너만의 해답을 찾길 바란다면서 응원해줬어요. 덕분에 저는 지금도 열심히 고민하면서 저만의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업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어요. 태국 현지 학교에 있는 태국인 한국어 선생님이 있고 학교에서 원하는 진도가 있지만 그 선만 지킨다면 그 안에서 한국어를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쳐 볼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가외나 어학당에서 실습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정규 수업을 혼자서 이끌어간 적은 처음이다 보니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 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이해시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수업을 해보고 별로다 싶으면 바로 다르게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 수업 방식이 반응이 좋으면 그 방식으로 수업을 계속하면서 더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 또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계속 시도할 수 있었어요. 예로 말하기 수업을 할 때 카메라를 이용한다거나, 문법 설명할 때 드라마나 노래와 같이 설명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문법을 가르쳐 보게 하는 시도들, 자, 이런 시도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업이 별로인지 좋은지, 학생들이 좀 더 집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와 같은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결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수업 준비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례해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라는 사실이 진짜라는 걸 몸소 깨달았죠. 네 번째, 정말 과분한 관심을 받게 해줬어요. 제가 있는 곳은 한국인이 거의 오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고 한류의 영향 때문인지 정말 신기하게 과분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네, 이 정도로 많은 관심은 살면서 진짜 처음이었는데, 제 생각엔 아마 유튜버로 성공하지 않는 한 이번 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일 정도로, 어느 정도였냐면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 학생들이랑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고 한국어날 행사할 때는 팬미팅도 했어요. 진짜로 팬미팅도 했어요. 그리고 수업을 듣는 학생이 저를 찍어서 짧게 올린 영상이, 그게 뷰가 한 36만을 넘었던데, 네, 암만 내가 유튜브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도 아직 2천이 넘은 게 없는데, 네, 여튼 한국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행위 31번째 정도의 존재감을 가진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상상도 못할 정도의 가분한 관심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고요? 근데 지금은 뭐 제가 태국에 온 지도 좀 되다 보니까 처음에 관심만큼은 당연히 없지만 여전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좋아해 주셔서 지금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태국에서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 어땠는지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네, 혹시나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안녕.